조기 교육이나 선의 학습을 통해서 영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학 사교육은 대단히 해롭다고 생각하죠. 학교에서 이 수학이 중요한 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과목입니다. 애들이 수학으로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게 학습 의욕으로 잘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학원 마케팅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가지고 가스라이팅 나가는 거예요. 학원의 마케팅은 보험 마케팅하고 대단히 구조가 같습니다. 불안감 조성하는. 안녕하십니까. GS 교육 컨설팅이라는 교육 관련된 부모 상담소라고 해야 되겠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형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 학습이나 환경이 사실은 결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교육이나 선의 학습을 통해서 영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되고, 이 아이한테 저거 한 4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뇌신경계 같은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세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정도의 아이의 속도를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말하자면 인지 발달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 많이 공부시키면 되지. 그리고 대단히 어린 나이부터 훈련시키면 되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발달되는 어떤 사교육 산업하고 상당히 얽혀져 있는 말하자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컨텐츠가 아주 다양하고요. 굉장히 풍부한 어떤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사교육에서 한 60-70%는 수학이거든요. 수학과를 어쨌든 졸업한 사람이니까 제 동창들, 후배들 중에도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주 전설적인 일타 강사 내지는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그 실력자들도 사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사교육은 대단히 해롭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비교가 너무 쉬워요. 아이들 사이에 비교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교육은요, 애들이 재밌게 하다 보면 A가 잘하다가 B가 잘할 수도 있고 C가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유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안 그렇습니다. 수학은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한 통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12년 동안 교실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그게 대학 입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말하자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이게 한 통이에요, 한 통.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적에는 도대체 이런 건 도대체 못하러 해. 실상에서 쓸모도 없고 사회에 나가면 하나도 쓸데없는 것들 해.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우리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부터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통분이라고 그러죠. 통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거 쓸 일 없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쓸 일 없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왜 해요? 비율, 분수 이런 거 다루는 건요, 금융 쪽이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좀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내용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고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용어가 좀 독특하니까, 그쪽에 직업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 하죠. 하고 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거 쓸 일 없거든요.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새는 사실은 웬만한 또 판매 시설에서도 컴퓨터가 다 붙어 있잖아요. 계산기에. 그 누가 더하고 빼고 그런 건 누가 해요. 그래서 다 컴퓨터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기계 사용법을 익히면 되는 거지. 누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거 이거 왜 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가르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배우는 아이들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설명 안 해주고 가르쳐요. 그 왜 안 가르쳐요? 나도 잘 몰라. 나도 배운 거 없어. 그냥 문제를 끝도 없이 풀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1등급이었어.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학 선생이 되었어. 그런데 왜 이런 걸 꼭 배워야만 됩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서 선생으로서의 직업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고 꼭 필요한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짓궂게 물어본다고 과연 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친 수학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건 이래서 배우는 거고 이건 저래서 배우는 거고 이러저러해서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이 수학이 중요한 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애들이 비교를 당하면요. 이게 순위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애들 딱 모아놓고 그렇게 딱 해가지고요. 100점 받는 애부터 뭐 빵점 받는 애까지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거 순위가 잘 안 바뀝니다. 한 번 앞선 애는요 계속 앞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 잘 다루는 애가 조금 지나서 분수를 딱 가르쳐 줬으니 분수가 한 번 딱 개념을 터득하고 나면요 분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룰 수 있게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것을 충분히 잘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함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번 딱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요 이게 잘 역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물론 이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뭐 수학이라는 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뭐 수학만 잘해가지고 세상을 세상을 잘 사는 건 아니네 뭐 그런 것일지언정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수학으로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자기는 쉬운데 주변의 애들은 문제를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 개념을 못 잡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 같은 새끼들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게 학습 의욕으로 잘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못하는 애들하고 섞으면 안 돼. 잘하는 애들끼리 뭐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소위 뭐 탑 브랜드의 학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탑 브랜드 학원 가면 거기 또 반별로 또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탑 클래스로 가야지. 탑반으로 가야지. 탑반. 탑 브랜드의 탑반으로 가야지. 탑반으로 가면 또 거기서도 랭킹 경쟁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1등은 못해도 최소한 넘버 3, 넘버 5 안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차저차 꽤 똑똑한 아이가 탑 브랜드의 탑반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자기보다 우수한 애를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넘사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가지고 비교를 당하면서 줄세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요 이게 모든 아이들을 루저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탑반에 탑 브랜드 학원의 탑반에 탑 랭커 아니면 다 뭔가 나는 경쟁력이 없어. 아무리 해도 쟤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해봐야 뭐해. 이런 열패감을 만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걸 느끼는 아이를 그렇지 않아. 너 이 정도 공부해도 나중에 고3 돼가지고 수학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야. 근데 이게 어린애들한테는 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열패감이 빠지는데 너 앞으로 10년 뒤에 고3 되면 너 정도만 돼도 1등급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아이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애들은 시야가 짧단 말이에요. 같은 반에 어떤 애가 곧잘 하는 것 같으면 걔하고 나하고 비교한다. 자기 뒤에 있는 많은 애들은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저 새끼들은 바보고 난 쟤를 이겨야 되는데 쟤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열패감이 안 생기겠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뭐 어쨌든 이제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 뭐 중학생 부모도 만나고 초등학생 부모도 만나고 저학년, 고학년, 미취학 뭐 때로는 뭐 고등학생 부모님하고도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수학이 제일 치명적이에요. 자, 그리고요. 자, 재밌는 게 탑
브랜드의 학원에 탑반의 탑 랭커는 자신감이 빵빵할 것 같죠. 걔조차도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러는데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1등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아니 한두 번 뭐 2등하고 3등하고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탑반의 탑 랭커인 아이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요. 불안해요. 혹시 1등을 놓치지 않을까. 왜냐면 몇 년 동안 항상 탑 랭커였으니까. 어쩌다가 말이야 뭐 감기 걸려서 뭐 아니면 뭐 가족여행이 좀 길어져서 뭐 좀 그랬더니 그때 한두 번 뭐 2등 했어 3등 했어. 근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항상 1등을 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마인드 세팅이 돼 있으면요. 근데 그게 거의 2등 3등 한 애들도 죽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잠깐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 승리를 놓칠 수 있다. 놓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드는 위험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수학학원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아무리 길게 열을 내면서 얘기한들 제 얘기를 과연 얼마나 수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교육 시장에서 70%가 수학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 얘기를 반박하려고 마음을 들면 얼마나 많은 공격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싸울 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제 목소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거기는 뭐 수천, 뭐 거기서 수십만이 있고 자기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물론 이게 여기 떠먹여주는 이 TV가 좀 구독자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제 동창이나 후배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사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 못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비교를 안 하게 그런 것을 또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니, 너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아주 잘하면 1등급 돼. 1등급이 보통 4% 아닙니까? 4% 안에 들면 대학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이렇게 좀 잘하는 애들은 좀 그렇게 좀 달래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사실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1등급 못 받으면 그러면 인생 패배자가 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너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정도면 대학 교육을 받는데 문제 없어. 사실은 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의욕을 적어도 어른이 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학원도 다니니까 자기가 학업을 추진하는 동안 그 정도면 나는 그것 때문에 지장을 안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잘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비교 경쟁을 시키는 수학학원 교육은 대단히 치명적이다. 폐해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크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놈의 수학학원 랭킹 때문에 병원 가는 애들 실제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잘 안 됐을 때 애들이 받는 정신적 폐해가 굉장히 커요. 학교에서는요, 옛날엔 우리 옛날 무식하던 시절에는 학교 성적 내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한꺼번에 쫙 뽑아가지고 교실 뒤 게시판에 그냥 붙여버렸잖아요. 그런 무지막지한 짓들을 했어요. 서슴없이. 아니, 저야 초등학교 때부터 좀 성적 잘 나오는 편이니까 별로 그런 거 몰랐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꼴찌를 이름을 공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는 상위 랭커니까 꼴찌들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죠, 저는. 근데 한 반에 그때 60명이라고 그러면 그 꼴찌하는 애를 비웃고 괴롭히는 애는 55등 하는 애, 58등 하는 애가 괴롭히는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봤어, 이 자식아.
네가 꼴찌야. 네가 제일 멍청한 놈이야. 그렇게 그런 태도, 그런 눈빛, 그리고 뭐 놀려먹기. 그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에 일어나겠습니까?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 근데 그런 짓들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을 안 보여줘요. 그럼 성적을 안 보여준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성적 평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시험도 보고 다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알지.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는 얘고, 제일 떨어진 애들은 누구 다 알죠. 근데 오픈 안 한단 말이야.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가끔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 애들을 이제 좀 화끈하게 공부 좀 시키려고 성적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뭐 1등은 누구야?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뭐 그래도 1등부터 5등은 알려줄게. 뭐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요 이게 학교 뭐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요새 다 하나 아니면 둘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도 못해 뭐 이런 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면 뭐 너 5등 안에 들었어? 잘했네. 그렇지 않아요. 야 5등이 뭐냐. 반에서 또 1등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에서 1등 안에는 뭐 가만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반에서는 1등 했어. 나 전교에서는 몇 등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전교 1등은 안전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야 이 동네에서는 너 전교 1등인데 너 목동이나 대치동 가면 너 5등도 못 들 것 같아. 그렇게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적을 잘못해서 누군가 선생님이 자기 애들 좀 자극할 용도로 성적을 오픈을 하면요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집집이 그거 견디기 어렵거든. 엄마들은 내가 중간도 못해 아니면 뭐 이 손가락에도 못 들어 이거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이제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로 전화가 우리 애 뭐 보셨어요? 뭐야 이거 가출했다는 얘기인가? 어린아이가? 아니면 뭐 우리 애가 지금 뭐 저기 베란다에 매달렸어요. 이딴 상황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막 이제 막 쏟아부었더니 애가 괴로워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자존심이 막 뭉개지는데 사랑하던 엄마가 나를 막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 나 그럼 죽어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뭐 애들이 줄줄이 귀잡혀가지고 이제 동네 학원에 막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 물론 이제 그 성적을 오픈하지 않는 거는 꽤 오래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으니까. 요새는 사고 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성적 오픈 안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과목별 절대평가 A, B, C, D만 줍니다. 그것도 중학교 1학년은 뭐 자유학년제 해가지고 성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 안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뭐 1학년 이야기부터는 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잘 함부로 오픈하지 않는 것들이 학교에서는 당연한 트렌드입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답답하잖아. 궁금하잖아. 얘가 어느 정도 될까? 고3 되었을 때 얘가 등급은 어느 정도 나올까? 미리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 가서 랭킹을 하는데 랭킹을 확실하게 뽑아주는 학원 그 재현성이 높은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이 수학학원이에요. 그래서 또 수학학원이 점점 사교육 안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는 보내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 다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연령별로 혹은 이제 아이의 인지 발달 그 속도에 잘 맞춰서 적절한 수준으로 도와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사실은 여기서 주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8주 과정을 개설을 해놨어요. 8주 동안 1시간 반씩 뭐 어떻게 아이가 현재 발달돼 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뭐 그런 팁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툴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위 웩슬러 검사라는 지능 검사도 뭐 그런 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얘한테는 어느 정도 속도가 적절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이제 이런 정도라면 얘는 1등급이 가능한 아이니까 뭐 12년 교실 그 수업을 통해서 요 정도씩을 모니터링하면서 끌어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그 뭐 아무래도 좀 뭐 아니 애 수학 교육을 시켜서 엄마가 8주 동안 교육을 내가 받아야 돼? 뭐 잘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학원 마케팅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자, 학원의 마케팅은 그 보험 마케팅하고 대단히 구조가 같습니다. 불안감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감. 아니 어쩌시려고 그래.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도 늦다고 그래요. 미취학 애들부터 학원 랭킹 시스템에 올려 태워가지고 확실하게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지금 저기 한가하게 이러고 계시지 다른 데는 다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들마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버텨낼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8주 교육을 받으시고 백신을 맞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공부를 빨리 시키면 경쟁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나이에 필요한 수준 그리고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 정도로 아주 그 수학 공부를 많은 시간을 안 들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이브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주도적인 독서 활동에 투자를 하세요. 그건 아무리 많아도 오버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수학 공부는요, 오버가 됩니다. 제가 과잉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수학학습은요, 과잉학습이 정말 어마무지 막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걸 나오지 않더라도 다 이제 초, 중, 고 대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 중, 고 12년 동안 교실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뭐 6교시, 7교시 그렇잖아요. 그러면 1교시라는 게 1시간이 안 됩니다. 보통 뭐 50분, 뭐 초등학생들 뭐 45분, 뭐 50분.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이제 일주일에 5일을 학교를 간다. 그러면 6 곱하기 5, 그럼 한 30 교과시가 있겠죠. 30시간 정도를 이제 일주일에 공부를 한다. 뭐 좀 많으면 35시간. 우리가 교시라고 그랬죠. 35교시를 일주일에 소환. 자, 그 중에 수학이 뭐 몇 교시쯤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3교시, 4교시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뭐 학교에 따라서 우리 수학 교육이 중시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1시간씩은 해야 돼. 뭐 그런 식의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한 15% 정도 이제 수학 그 교과시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말하자면 교육 전문가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뭐 사회, 과학, 뭐 국어 아니면 외국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그 밖에 뭐 미술, 음악, 체육, 뭐 여러 다양한 이제 예체능 활동, 혹은 뭐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도덕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철학 교육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다채로운 사람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사실은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이제 뭐 기초적인 것들을 심어주고 그걸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뭐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게 하고 뭐 그런 구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뭐 고3 때 수능 시험으로 따지게 되면 수학의 그 비중은요 5개의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12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경신고등학교라는 해화동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소위 추첨제 뺑뺑이 일기입니다. 일기. 서울에서 그 뺑뺑이 시작하는 첫 해에 제가 걸려가지고 그 고등학교 입시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컴퓨터 배정이 돼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를 입학한 동문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그때 뭐 그래도 뭐 학교 사이즈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나름대로 교사진도 훌륭해가지고 성과가 잘 나왔어요. 뭐 저하고 같이 합격한 친구도 12명 됐고 재수 3, 4 친구들까지 하면 우리 동기가 한 17명 정도 됐고 그다음에 뭐
그 입학 정원을 좀 늘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지고 어떤 때는 한 해에 뭐 30명의 그 후배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동문회가 꽤 컸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강북에 있다 보니까 90년대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점점 이제 입학생 수가 줄더니 급기야는 2년 연속 후배가 하나도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동문회는 이제 대가 끊겼다, 야. 3년 만에 한 명이 합격했어. 그래서 야, 반갑다, 야,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명도 못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진짜 동문회 파탄 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문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유, 저기 우리 모금을 해서 좀 학교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금방 돈 천만 원 모이더라고. 애들이 좀 그 동문회가 이게 대가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래도 뭐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그래서 좀 있었는지 어쨌든 돈 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그거 들고 가서 모티베이션 캠프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저기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친구들 뭐 한 12명 모아주시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애들을 그 캠퍼스 투어도 시켜주고 뭐 면접 대비해서 자기소개도 하고 영어로 자기소개도 시키고 뭐 토론도 시키고 3박 4일의 그 모티베이션 캠프라고 혹은 뭐 동기유발 캠프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학교에 제안을 해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근데 뭐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한 2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30명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캠프를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은 중단이 되었고 어쨌든 한 12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효과를 실제로 발휘를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래도 저기 서울대 입학생도 뭐 1년에 두세 명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탑 브랜드의 대학들 있죠. 뭐 고려대, 뭐 연세대, 뭐 카이스트 입학생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상당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그 작년에 캠프에 참가를 했다가 좋은 대학에 입학한 좋은 대학 합격한 선배들을 제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실제로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오더라고. 학교에서 연락처를 전해주면 제가 야, 후배들을 위해서 너 내일 하룻밤 와서 내가 밥도 주고 저기 잠잘 방도 줄 테니까 후배들 위해서 좀 얘기 좀 해주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초대를 하면 애들이 100% 오더라고. 자기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나름대로 고3 생활을 끝마치고 결과를 얻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후배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공부했어.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막 열띠게 하룻밤 자면서 잠 안 자더라고. 애들이 방에 이렇게 쫙 나눠주면 진짜 뭐 밤새도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 애들이 나 이제 고3 생활 시작하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로 따끈따끈한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선배들이 와서 나 이렇게 공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소리가 이제 쏙딱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또 물어보거든요. 한 명씩 붙잡아놓고 어떻게 공부했어? 그 모티베이션 캠프라는 게 도움이 되긴 됐니? 도움이 됐죠. 처음에는 저 3박 4일 동안 학원 빠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으나 막상 3박 4일 지내고 보니까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마음이 확 생기더라. 그리고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이 잡히더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너 그런데 어떻게 고3 생활하면서 수학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내가 그때 서울대 경영대 합격한 이제 문과생이죠. 문과생 붙잡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50% 넘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문과인데 50%가 넘어? 그럼 여기 공대 합격한 이 친구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얘기냐? 당연하죠. 당연히 한 7, 80%. 고3 때 7, 80% 수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학업 경쟁력의 비중이 되게 높고 우리가 그걸 경시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조여가지고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이제 받아들일 수 이렇게 요 정도의 차원의 요 정도 고차원의 개념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딱 넣어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그랬더니 이 개념을 딱 했더니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네. 문제가 이해가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해가 되려면 그만큼 개념이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 구축이 많이 막 켜켜이 막 쌓아준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적절한 순간에 딱 이제 물꼬를 터준달까 그 상태에서 애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차근차근 이렇게 키워줘야 되지. 이걸 그냥 시간과 문제의 양으로 그리고 문제 빨리 풀어내는 속도로 막 몰아가지고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낭비가 생긴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이 고등학교가 됐는데 이 지문을 읽어가지고 지문에서 수학적인 내용을 끄집어내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소금물 문제 애들이 난 소금물 문제만 나면 토가 나와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 농도 문제죠. 농도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제 열심히 훈련을 했더니 이제 소금물 문제는 잘 푸는데 고등학교 딱 넘어갔더니 그걸 좀 바꿨어. 소금물이 아니라 함수율이라고 이제 바꿨어. 함수율이라는 건 그게 과일, 채소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90%, 95%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하고 함수율이라는 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그러면 배, 혹은 수박, 오렌지의 함수율은 95%예요. 그러면 수분을 뺀 고용물의 말하자면 비중이 5%예요. 그런 얘기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못 풀겠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것의 의미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거 농도 문제네, 설탕물 문제하고 똑같은 구조네. 이걸 풀 수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문해력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단어 하면은 일단 이건 다른 문제처럼 느끼고 그것을 적용을 못하는. 그렇게 된다면 얘가 중학교 때까지 무수히 많은 소금물 문제를 풀었다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왔더니 문제가 달라져서 못 풀겠어. 이렇게 된다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거는 그런 뜻이니까 이 문제나 저 문제나 결국 같은 문제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해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준다. 단어 몇 개를 알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한자로 봐서는 이런 뜻일 것 같아서 짐작도 해보고 그리고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소화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이제 풍부한 독서량과 또 어떤 사고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 있다. 수학 문제, 기출 문제를 쭉 하고 반복적으로 푸는 것을 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 문해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게 되면 이게 고등학교 때 치명적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얘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얘는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사실 도와주면 1등급 경우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급의 학교를 가고도 남을 정도의 자질이 있는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중학교 때까지 빼버려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문해력을 키우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내가 이게 깨닫고 나면 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끝도 없는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괴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력을 끌어올리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양이라는 것이 질을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질이 좀 더 이렇게 담보가 있는 학습 방법은 분명히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런 확고한 어떤 양육의 기준, 소신,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부모가 정말 자기의 종합적인 성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철학이 있는 균형 잡힌 양육을 하고 있다는 믿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뭐 입시 공부하다면 좀 찌그락찌그락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그 입시 생활할 때도 정말 잘 나를 서포트해 줬어. 도와줬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정말 남다른 다른 부모보다 훨씬 훌륭한 부모였어.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좀 특이한 인상 깊었던 부모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친구는 물론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특이해가지고, 영재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8개가 있고요. 이제 2개가 더 이제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영재고등학교 8개 있고, 이제 선발 인원이요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고, 최초의 영재고등학교가 이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입니다. 한과영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한과영은 카이스트의 부설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학 특전이 있어요. 그 학교를 가면 카이스트는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한과영을 졸업한 아이들은 소위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 서울대, 고대, 연대, 고대 이런 데를 응시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카이스트 가는 거예요. 카이스트 보장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고. 그런 이제 학교가 최초의 영재고등학교고, 다른 영재고등학교는 그런 특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선호도가 있죠. 근데 그게 3년 전에 이제 한과영에서 소위 장영실 전형이라는 거를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무시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20%. 거기다 한과영은 이제 다른 영재고등학교에 비해서 좀 선발 인원이 큰 학교에 들어가요. 서과영, 한과영 120명씩 뽑는 것 같은데, 서과영이라는 건 이제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회화동에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그 경신고등학교 앞에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보성고등학교였죠. 보성고등학교가 이제 강남으로 아마 이전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들어왔고, 그 자리로 거기가 이제 승격이 된 거예요. 영재고등학교로. 그래서 거기 한과영과 서과영은 이제 좀 입학 정원이 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영재고등학교 좀 인원이 적어서 평균적으로 100명 뽑아요. 근데 한과영은 120명 뽑는데, 그 중에 20%까지는 이제 무시험 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이제 3년 전에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영실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무시험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는 지필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네, 이제 영재고등학교는 이제 서류 심사를 끝내면 그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그다음에는 심층 면접, 캠프 이렇게 이제 심층 면접과 캠프를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 이제 선발 과정을 거치게 3단계 이제 선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그 영재고등학교 중에서 이제 한과영에서 장현실 전형은 중간에 그 지필고사를 빼버린 20%, 그러니까 24명이겠죠. 이론적으로 이 24명은 무시험 전형을 뽑게 됐는데, 그 3년 전에 실시했을 때 첫 해에 합격한 이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 엄마가 얘를 이제 초등학교 아마 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그 대형 서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책을 보게 했어요. 억지로 시켜서 되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제 책방에 들락날락 하는데, 얘가 이제 이것저것 책을 보다가 보니까 흥미있는 책, 이 책, 저 책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 엄마도 책을 골랐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안 가. 아니 30분만 더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막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날은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개점 시간 10시 반, 11시에 개점 시간에 들어가서 폐점 시간 8시, 8시 반 까지 있는 거야.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때 나와서 사 먹고 또 들어가고. 요새 이제 대형 서점은 의자 책상을 다 깔아놨으니까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책을 본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책을 다 봐도 되는데 책을 훼손하지만 않으면 된다. 혹시 네가 실수를 해서 훼손하면 엄마가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책 봐라. 그리고 그날은 좀 아이가 평소에 좀 먹고 싶었으면 좀 비싸가지고 못 사주는 것도 일부러 그날은 사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북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써 있는데 하루 종일 책을 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학원 프로그램이죠, 어느 뭐 굉장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아이가 하루 종일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책을 보는 그 시간만큼 과연 좋은 교육이 있을까, 효율이 높은 교육이 있을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의 경쟁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뭐 그런 프로그램은 대단히 이제 제한적으로만 합니다. 뭐라 하자면 단기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뭐 해외 투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저희가 하는 주력의 업무는 다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제 지능 검사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고 육아 상담 혹은 뭐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학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또 그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고 아이들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단기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뭐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뭐 아니면 뭐 1대1 이제 멘토 선생님들을 어레인지 해주거나 뭐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토론 선생님하고 재밌게 지냈어요. 일부러 여학생만 3명 묶어가지고 중학생 여학생 3명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각기 읽은 이제 과학 서적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는 그런 걸 한 1년 반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한 2학년 2학기 말 정도 되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 데리고 오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뭐 영재고 응시하려면 좀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뒤에 전화가 왔죠. 근데 뭐 제가 좀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얘가 소위 그 전문학원이라는 데 가서 그 소위 랭킹 그 테스트, 레벨 테스트에 시달리니까 얘가 병이 난 거야.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애가 절대로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에서 얘기하기를 뭐 저기 있는 지방에 있는 어느 영재고등학교가 적절할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 친구는 뭐 우리에서 제일 좋다는 소위 한과영, 서과영 해도 되는 아이인데 무슨 뭐 아니 뭐 그 지방에 있는 영재고등학교하고 절대로 들어가기 쉽다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제 부모들이 선호하는 특히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과영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입학 그 보장이 된다는 굉장히 큰 특전이 있으니까 거기 응시해라. 떨어지면 어떠냐. 뭐 거기 떨어진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고를 갈 수도 있고 2학기 때 과학고를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고사가 없습니다. 얘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영실 전형을 응시를 해라 라고 이제 제가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건 이 친구는 진짜 뛰어난 친구거든요. 독서량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겁이 없어요. 존스 대학이라고 소위 뭐 의과대학에서는 제일 뭐 미국에서도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한테 막 이메일로 막 서신 교신을 하고요. 중학생이 거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유전자 가위 뭐 실험 키트 같은 것들 이렇게 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거를 뭐 누구든지 전 세계 누구든지 그 원하면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뭐 그런 게 공지가 떴대요. 거기다 또 이메일 써서 받는 거야. 그걸 받아서 실제로 거기 영문으로 된 메뉴를 쫙 읽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 결과치를 리절트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또 보내. 그랬더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던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는 당연히 영재고 가서 좀 수준 높은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친구하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문학원이라는 데서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왜 거기를 가라고 그런데요. 거꾸로 뭐라 했더니 거기가 여학생을 잘 뽑아준대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는 사실은 성비가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10대 1, 막 11대 1 그래요. 그래서 한가영 교장 선생님들도 여학생 그 비중을 끌어올리겠다고 이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5대 5는 아니어도 6대 4나 7대 3 정도는 끌어올리겠다고 그걸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 정책을 실제로 꾸준하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냥 얘네 한가영에 가도 충분히 아마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내가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원 안 다니니까 얘가 그 시달리던 편두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에도 한 두 번 갔대거든요. 뭐 MRI도 찍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그냥 그 랭킹으로 막 아이들한테 압박감을 주고 너는 이제 좀 가망이 없다라는 이상한 메시지가 아이한테 압박감을 주니까 아직 뭐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 아니야. 난 사실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뭐 그런데 뭐 그렇게 그 소위 랭킹이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제 강조하니까 거기에 상당한 스트레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겠지. 그리고 저한테 그 전화했을 때 그 얘기 안 했어요. 병원 가서 편두통 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다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사실은 선생님이 우리 딸 살렸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아니 얘는 충분하다고 저거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응시하세요 얘기했을 뿐이지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애가 그 학원 다니면서 그놈의 랭킹 테스트에 시달리면서 편두통을 그렇게 심하게 앓았었다는 거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MRI 뭐 CT 촬영도 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었다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얘를 내가 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힌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학원을 끊고 그냥 장영시전에 응시함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뭐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학원이 애 잡자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소위 랭킹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톱니바퀴에 껴들어가면요, 우리의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끼어가지고요 파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자격실 전형을 했을 때 사실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어. 얘한테 너 중학생인데 너 이런 거 했다고? 네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하고 교신을 했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영문 매뉴얼을 읽으면서 이런 실험을 실제로 해냈어? 뭐 가져와 볼래? 사실 그 순간이 이미 끝난 거지. 얘 합격은 이미 결정됐었던 거지. 그렇게 탁월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아이의 그런 자질을 만들어 놓은 기본 중에 기본은 북대입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엄마가 거기에 어머니는 오히려 이제 얘 책방에 넣어주고요. 밥 먹을 때만 챙겨주고요. 자기는 자기 일을 했거든. 거기서 정말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넓은 풀밭에 양을 풀어놓듯이 아이들이 책이 수천 권 수만 권 있는 공간에다가 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보게 한다 이거죠. 보면 애들이 뭐 유아용 책, 뭐 어린이 책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뭐 중고등학교 책도 보지만 대학생 책도 보고 일반 어른들이 본 책도 이 책 저 책 막 보는 거야. 근데 뭐가 그게 좋은지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책 저 책을. 어떤 책은 깊이 빠져가지고 그냥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탐독을 해서 끝까지 읽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우리 떠먹여주는 TV를 들으시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계실 텐데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몇 년을. 그리고 그게 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걔는 학교 가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눈에 띄는 학생이죠.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하고 사실 협업을 한달까? 그래서 협업이라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제를 이제 방학 때는 그 카이스트의 생물학 교수님이 얘한테 과제를 주고요. 너 방학 동안에는 카이스트로 와서 나랑 좀 일 좀 하자, 실험 좀 하자. 그리고 뭐 외국에 있는 학회도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2년 전에 캐나다 무슨 학회에 갔었다는 뭐 얘기도 제가 전에 듣고 그랬거든요. 고등학생이지만 거의 뭐 대학원생 수준의 그런 활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대단한 인재인 거죠.
이 친구가 이제 더 커서 이제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이제 도달할 것인지는 모르고 뭐 기대는 하고 있으나 뭐 아직 뭐 앞길이 구만리 같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이러쿵저러쿵. 자, 그런 아이가 사실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던 어떤 그런 애들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 친구 그 매스컴에 등장했던 친구 유명했지만 과연 제대로 트랙을 타고 있을까? 저는 그 정도 걱정스럽고요. 이 친구는 그런 것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일반인들 모르는 친구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진짜 한가닥 하겠네? 그리고 제대로 트랙을 잘 타고 있다. 이 친구는 아마 외국에 가서도 뭐 그야말로 영어도 능통한 친구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좋은 소위 탑 수준의 탑 티어의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뭐 석박사도 당연히 이제 획득할 테고 거기서 뭐 탁월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는 학자로 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런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에 뭐 새로운 뭔가 브렉트로프를 만들어서 뭐 또 어떤 의미에서 또 한국을 한차원 국격을 높여주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굳이 매스컴에 노출되어서 유명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조차도 학원 시스템 내에서는 경쟁력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런 대접을 받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소위 사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 맹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 아니에요. 그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걔가 무럭무럭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확고한 어떤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영재 아들은 감각이 매우 예민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알 수 없죠. 뭐 말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짐작하기로는 아마 뭐 그 전반적인 이제 신경 세포들의 조직 같은 것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이제 연계되어 있다.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고지능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좀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감각이라는 게 다 개별차가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예민한지는 이제 뭐 수치로 좀 평가하기 쉽지 않겠지만 오감이 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정도가 좀 심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외부로부터 이제 우리 신경계 자극을 강하게 주고 그것이 아마 뭐 뭔가 이제 인지 발달이라든가 뭐 아니면 신경계의 발달을 더 촉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신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다브로스키의 뭐 이제 이 사람은 뭐 긍정적 비통합성이라는 뭐 이론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 아이들이 이제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아이의 독특한 이제 심리적 혹은 인지적 특성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이론을 정리해서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뭐 좀 배경이 특수하시더라고요. 뭐 폴란드에 있던 이제 정신 그 병원에 이제 원장 역할을 하시다가 그 전쟁 때 1,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아마 이제 카나다로 이주해서 카나다에서 이제 학술 활동을 계속 이어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과흥분성과 그런 영재들의 특성들이 상당한 그 연관성이 깊다라는 연구들이 뭐 일부 연구되고 이제 학술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우연한 것은 아니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지능화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연계되어서 논의될 수는 있으나 저는 이걸 이제 성장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요소가 그냥 단선적이고 일차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인지 발달, 그야말로 이제 두뇌가 발달하는 요소도 있지만 신체 발달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서적인 발달, 뭐 감성적인 발달, 뭐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 발달. 그래서 뭐 크게 봐서는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아이들의 성장, 성숙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인지 발달은 굉장히 빠른데요. 신체 발달은 되게 뭐 자기 나이를 벗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아이가 머리가 좋긴 좋아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경험이 이제 축적되기 전에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정서적인 발달은 그것과 이렇게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뭐 그런 애가 왜 이런 이제 터무니없이 어린애 같은 짓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뭐 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나이나 실제 나이나 체격, 뭐 체구를 봤는데 뭐 의외로 굉장히 이제 고급 어휘를 구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추론해 가지고 뭐 알아차린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도 하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기도 하고, 남들이 잘 못 느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럼 뭐 경우에 따라서 얘가 뭐 귀신을 봤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부모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죠. 어떤 때는 어린애 같고, 뭐 터무니없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얘가 뭐 벌써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뭐 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당혹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뭐 이런 아이들 실제로 가까이 두고 생활하다 보면 상당한 오해를 많이 유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도와줘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재라는 이제 일단 용어 자체가 사실은 좀 일반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재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매스컴이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하고 관련돼 있어서 좀 혼란을 일으키긴 하는데, 저는 뭐 영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지능이 높은 아이, 뭐 고지능아, 뭐 이게 이제 뭐 지능 지수라는 건 뭐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대략 뭐 100이 평균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한 125,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한 25%에서 한 30% 정도 빠른 인지 발달을 이제 보여주는 아이들을 이제 지수로 평가해서 125, 13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이제 그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 아이들, 근데 고지능 아이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교우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언어 이해가 빠르다 보니까 자기 나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고급 어휘를 어디선가 좀 배웠겠죠. 뭐 책이나 뭐 요새는 또 뭐 인터넷도 발달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사회적 인프라가 있으면 뭐 그야말로 간판이나 뭐 자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쏟아져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상당히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뭐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끼게 되면 그걸 사용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오해도 일으키고 또 소외감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뭐 다른 애들은 쟤는 자꾸 이상한 말만 해, 그리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고, 뭐 교사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면 도와주려고 애쓰긴 하는데, 많은 경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애들끼리 뭐 매일매일은 몰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가 좋다. 그래서 그런 교우 관계가 뭐 워낙 아주 편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이들 모으는 이제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과 이제 또래 애들과 좀 어울리다 보면 또래 관계하고 잘 지내는 방법도 조금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아이들, 뭐 학교에서 만나는 이제 보통 아이들과도 어떻게 이제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이를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좀 그런 아이들이 어울려서 근데 보통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들 모아놓으면 거기다 이제 뭐 공부를 시켜야 된다, 뭐 좀 특별한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교우 관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회는 영재를 이제 문제 해결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재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영재라는 이 명칭 자체가요. 뭐 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다소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아시아 태평양 영재학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꼭 지역적으로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참석을 하시고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참여하고 당연히 뭐 북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일반적인 중화권에서는 이걸 영재라고 표현 안 하고 자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자로 이제 자질이 우수한 아이들 뭐 그렇게 자우라고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뭐 gifted 혹은 talen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뭐 gift 하면 뭐 선물인데 뭐 좋은 머리를 선물처럼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탤런티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탤런트, 특별한 재능이 부여된 아이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영재라는 이제 한자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영재란 말은 원래 그 맹자에서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맹자의 진심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득천하영재라는 그 표현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천하의 영재를 이제 제자로 얻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즐거움이 크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재란 말은 앞에는 필요 없고 사실은 원전에 충실하게면 천하 영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천하란 말을 띄어가지고 영재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좀 희석된달까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영재, 천하영재, 뭐 세상에 드문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오 저런 애도 있어 뭐 이렇게 놀랄 만한 혹은 아주 뭐 특이한 뭐 신동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뭔가 초능력이 있다. 초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아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선입관이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최상위 한 2%에서 3% 정도를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뭐 2%를 따지면 50명 중에 1명이고요. 3%라고 하면 뭐 30명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학교에서 뭐 요새 이제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 때는 뭐 한 반에 60명, 70명 막 그랬으니까 그 정도 되면 뭐 2%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2%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 25명, 3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3% 정도에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 명 정도를 이렇게 영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이다 그러면 2%로 따지면 100만 명 있는 거고요. 3% 따지면 뭐 조금 더 많죠. 150만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뭐 길거리에도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좋은 머리라고 해야 될까? 뭐 이제 그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다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희소한 이제 인구는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된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쓰는 영재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영재라는 개념하고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능지수로 따지니까 뭐 영재라며 그 영재가 뭐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흔해 빠진 게 영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뭐 흔해 빠지다고 할 수 없죠. 희소한 인구죠. 희소한 인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아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때는 한 80만 명 태어났던 것 같고 그 소위 우리 베이비 부모 아마 대충 62년생 63년생 학번으로 따지면 80학번 전후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한 해에 작년에 한 23만 명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4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23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4천 명밖에 안 되죠. 4천 명, 5천 명. 3%다 하더라도 6천 명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은 그 학부모들이 열망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소위 탑 브랜드의 탑 클래스의 대학 정원이 10,000명 정도 되니까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경쟁을 치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2% 3% 된다는 그 인구가 그렇게 흔해 빠진 인구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10년에 하나 100년에 하나 나타나는 인구 100만 명 중에 하나 200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니까 그 중간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인구가 있고, 그 인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구별되는 그 특성이라는 게 이제 잘 관리를 해서 발달을 시키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다르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우리가 제일 오늘 얘기 시작할 때 애가 되게 예민하다는데요. 근데 굉장히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해서 청각 한 가지만 들더라도 거의 5배? 겨우다 한 10배 정도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나가다 꽝 소리 나도 보통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래서 슬쩍 부는 정도. 아니면 애들도 아우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깜짝 놀라서 자지러진다든지, 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줌을 싼다든지 이럴 정도로 이제 아주 예민한 거죠. 그 아이의 귀에는 엄청나게 큰 폭음으로 들려가지고 쩔쩔매고 두려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난 밖에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킨 게 촉각 같은 겁니다. 촉감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옷 뒤에 이렇게 라벨을 다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옷장수들이 왜 거기다 라벨을 붙였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라벨을 붙여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전체 인구 중에 한 10% 정도는 라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까칠까칠하다 그런 거 느낄 수 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피부도 얇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보다는 덜 적응돼 있으니까 그 라벨의 그 모서리 부분 이렇게 그 코너 부분이 상당히 자기의 피부를 날카로운 찍찍찍찍에 긁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거 다 떼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이 조금만 빡빡하거나 좀 거칠거칠한 그런 재질의 옷을 입혀도 불편해하고 그 옷은 절대로 안 입겠다, 고집을 부리고 이런 등등. 그래서 그 오감이 발달됐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급식 같은 거 할 적에도 다른 애들은 멀쩡히 잘 먹는데 얘는 조금만 매워도 팔떡팔떡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별나게 군다고 이제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먹다가 토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실제로 이제 우리 교실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대단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아이들이 조명받을 적에는 아이의 이제 독특한 능력, 남다른 능력들 위주로 이제 말하자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이제 다 가려진 상태에서 부럽네.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이런
이런 이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고, 사실은 뭐 방송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상관없고 사람들이 어쨌든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재료로 사용한달까요? 뭐 그런 경향을 뭐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각을 바꾼다면 영재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우리 사회가 잘 이제 포용을 해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이제 인재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열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이렇게 좀 원래는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IT 쪽에서 저의 첫 직장은 LG전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레퍼크드 코리아 뭐 여기서도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분야나 뭐 상담 뭐 컨설팅하고는 전혀 문외한의 삶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거의 뭐 이제 2008년이니까 벌써 17년 됐네요. 그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삶 인생 뭐 직업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분야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상담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나이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제 대학원도 다녀가지고 석사학위도 받았고요. 박사 과정도 수료는 했습니다. 좀 논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뭐 기왕이면 공부 이왕 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뭐 또 하나의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우연찮게 이제 했는데 계속 굉장히 많은 가족들 만났어요. 이제 줄잡아 한 10,000가족을 만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실 되게 힘든 요소가 있어요. 부모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조금 힘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고지능 아이들 부모만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살짝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대상으로 많은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해드릴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좀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아이의 그 소위 지능 지수라는 거 저는 이제 이걸 인지 발달의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꼭 감안해야 될 정도 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떤 사교육 시장의 그런 불안 마케팅 뭐 이런 것에 좀 후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아주 본질적인 것 즉 정말 사랑받는 부모가 된다는 그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뭐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고하게 정확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저를 뭐 찾아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